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부터 이제 날씨가 상당히 좀 쌀쌀해지기는 했는데, 많은 분들 나와주셔가지고, 저희 이제 별다과학 포럼의 열기가 한참 더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감하는 입장에서 5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제가 포함이 돼서 5분의 전문가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쑥스럽습니다. 모시고 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같이 나누는 걸로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5분이 먼저 한 10분씩 이제 기조연설로 발표를 해주시고 나중에 전부 다 앞에 앉으셔서 전체적인 질문과 이제 응답을 진행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하실 분들이 좀 많아서 연사분들께서는 10분 이내로 꼭 시간을 좀 맞추셔서 해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점을 좀 유념해 주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회장님 인사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는 서늘해지고 코로나는 또 유행한다고 그러고 다른 전병 얻어도 되는데 어쨌든 일찍들 아침부터 나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저희가 올해 한 해 바닷과 포럼 아침부터 서둘러서 항상 했던 행사를 오늘이 이제 올해 분으로서는 마지막 행사가 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금방 말씀 사회자께서 얘기한 것처럼 올해 한 해 저희가 한번 저희 대덕과학 포럼도 그렇고 우리나라 과학계 또 어쨌든 전 세계적인 그런 트렌드를 한번 돌아보면서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 해가지고 오늘은 각 분야별로 기라성 같은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지만 오늘 이런 시간을 갖고 저희가 올해 한 해를 한번 돌아보고 내년을 다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여튼 올해 한 해도 여러분들의 성원 속에서 정말 완전히 뚝 끊어졌던 코로나 때문에 뚝 끊어졌던 저희들의 활동이 다시 서서히 재개되면서 점점 활성화되게 되어서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요. 내년에는 뭐 코로나가 좀 유행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아무도 겁을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먹지만 그래서 끝까지 거 코로나 내년에 또 유행한다 한들 내년에는 더 활발하게 저희들 모두 움직이면서 또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좋은 시간 갖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사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 돼서 이제 구체적인 연사의 양력은 자료집 뒤쪽 부분에 보시면 순서대로 5분의 발표 자료와 양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순서대로 연사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는 접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있습니다. 김성현입니다. 두 번째는 충남대학교 방재욱 명예교수님이십니다. 잠깐만 믿어주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한밭대학교 이정원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네 번째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최연석 위원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발표해 주실 분은 한국원자력연구원 하재주 정책연구위원이십니다. 두 쪽에 계십니다. 자, 우선 순서대로 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시간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PPT를 준비를 안 해서 발표 자료 책자 있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AI 기술 동향입니다. AI는 뭐 잘 아시다시피 1950년 앨런 튜링이 이제 수학적인 이제 접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는 뭐 컴퓨터도 없을 때고 뭐 그런 상황에서 컴퓨터로 뭐 어떤 것을 계산한다는 그런 생각이 전혀 뭐 톱니바퀴 돌려서 수학 계산 정도 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뭐 기계가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제 개념이 나와서 그때부터 진행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된 기술입니다. 오래된 기술이고
이제 최근에 컴퓨팅 파워가 이제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뭐 이 정도면 우리 실생활에 AI가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관심이 이제 많이 이제 가지게 되었고, 2022년도에 이제 주된 그런 관점을 보자면, 동향을 보자면 AI의 응용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저 마지막 저희 이제 바로 직전 과학기술 포럼에서 했던 AI 기술 동향에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AI 플러스 X, AI를 어느 곳에다 적용할 것이냐를 이제 현재 강조가 많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세계적인 AI 연구 추세를 보더라도 그런 이제 특징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난 8월 달에 맥켄지가 이제 최근에 두드러진 AI 트렌드라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두 가지가 응용 AI하고 산업화 머신러닝입니다. 뭐 말 그대로 AI 앞에 바로 응용을 붙였다든가 머신러닝이지만 그것이 이제 산업화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응용을 가서 뭐 많이 강조하고 있다. 그 이후에 뭐 가트너나 포브스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과학기술 예측 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에서도 마찬가지로 AI가 우리 산업에 이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주된 관심으로, 초기에 이제 뭐 AI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이것이 뭐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를 많이 강조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그게 한층 응용에 가까운 곳으로 접근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표에도 나와 있지만, 현재 이제 전 세계적으로 AI 수준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이 최고고, 그 다음에 중국이고, 그 다음에 한참 떨어져서 이제 한국하고 나머지 그룹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시장 기준에서 보면 미국이 1등이고 2등부터 끝까지 다 합해도 미국을 못 따라가고, 중국이 이제 2등이고 3등부터 끝까지 다 합해도 중국을 못 따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당연히 이제 양적으로 승부를 하고 있고 정부 주도로 가고 있고, 미국은 기초기술 우위를 기반으로 해서 민간 기업의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정부 주도가 우선이 되지만 민간과 정부가 적절하게 이제 같이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아직은 민간에서 AI를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뭐 리딩을 한다든지 하는 어떤 기술 분야가 아직까지는 뚜렷하지 않아서 앞으로 이제 많은 관심이 필요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기업으로서는 일반적으로 빅9을 이야기합니다. 빅9을 이야기하는데, 중국에서 G마피아라고 해서, G마피아는 이제 앞글자만 딴 건데, G는 구글이고, M은 뭐 마이크로소프트고, F는 페이스북이고, 뭐 이런 식으로, A는 아마존이고, 이런 식으로 G마피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6개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BAT라고 해서 BAT, 바이두, A는 알리바바, 텐센트, 이렇게 해서 그런 기업들 9개가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것만 봐도 미국 6개, 중국 3개, 이렇게 해서 빅9을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은 특히 기초기술에 해당되는 논문 투고라든지 논문의 인용수라든지 특허의 수, 이런 것들은 이미 미국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중 패권 전쟁 중에 이제 뭐 다양한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뭐 경제 전쟁을 하고 있지만, AI 분야에서도 미국, 중국의 패권 전쟁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AI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협력 관계를 통해서 중국 기업에 이전되는 거 지금 철저하게 차단을 하고 있고요. 모든 협력 관계를 지금 철저하게 끊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제 분야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도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같이 협력 관계를 맺어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I의 주요 3대 요소는 알고리즘, 그러니까 어떻게 코딩을 할 것이냐 하는 거죠.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AI를 만들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학습을 하려면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한 결과를 예상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로 처리 능력, 이 컴퓨팅 파워죠. 하드웨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데, 알고리즘은 말 그대로 사람을 얼마만큼 잘 키워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훌륭한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것인데, 한국은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 중국에 비해서 그 AI 전문가 수가 아주 형편없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아시다시피 사람을 키워낸다는 것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전문 교재를 가지고 실제 AI 스피커나 AI 머신을 가지고 실제 교육을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이 그 학습 시간이, 그 의무 학습 시간이 한국에 이제 몇 배가 될 정도로 굉장히 전문 교육을 시키고 있고, 한국에는 교사가 AI를 배워서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는 시스템인데 반해서 중국은 전문 AI 강사가 와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배워서 가르치는 거하고 강사가 직접 가르치는 거하고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교사들 아주 우수하시기는 하지만. 두 번째, 데이터는 뭐 중국 14억 명이 만들어낸 데이터는 그대로 쓰지 않습니까? AI가 공산주의 국가를 위한 기술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에서는 사람의 정보 그냥 막 가져다 쓰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개인정보 쓰는 것을 굉장히 이제 많이 두려워하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와중에 우리가 2위를 데이터 측면에서 따라잡기도 만만치 않다. 현재 수준에서는. 뭐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 병렬로 하든지 자체를 저 퀀텀 컴퓨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아니면 바이오 컴퓨터 같은 걸 만들어서 컴퓨팅 속도를 엄청나게 높여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단시간 내에 접근하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기술 영역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측면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AI는 이미 이제 그 기초 기술, 기초 생각, 뭐 알고리즘 이런 걸 떠나서 산업에 직접 적용되는 분야로 들어가 있고, 환경은 미중 1등, 2등이 극렬하게 싸우고 있고, 2등은 이미 상당 부분 1등을 뛰어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는 어떤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직접적인 이제 그 관심, 정부나 학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들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미국은 개인 기업을 적극적인 주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하고 민간하고 뭐 그런 것을 우리가 어느 것을 주도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을 따질 형편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단계적으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AI 기술을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산업 현장에 적용시키는 그런 정책을 지금보다 훨씬 더 중점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혹시 또 질문이 나오시면 그때 다시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방재욱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알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교과서적인 정리를 좀 해보고, 연말이 돼서 또 하나는 제가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그 노벨상 같은 걸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만, 그래서 제가 그동안 글을 쓴 것도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거창하게 잡았지만 거창한 건 아니고, 우리가 연구단지에 있는데 이제 그 연구단지 설립이 내년으로 50주년이 됩니다. 50주년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올해 연말에 이런 걸 해서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거의 다 아시는 분이라서 약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고 환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이라는 것이 우리 인류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바이오 산업은 크게 세 가지로 해서 레드 바이오, 그린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 이렇게 되는 것을 전부 다 아시는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인구 증가나 또는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자원이 고갈되고 기후변화 뭐 등등 우리가 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바탕에, 물론 조금 아까 AI에 대한 설명 강의를 했지만 AI도 중심되고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런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산업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또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바이오 산업 산업 전망은 여기 것처럼 2025년에 한 27조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시한 건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국제 바이오 시장 규모는 2020년에 635조 원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 비중 적금이 국내 구산 20%. 이거는 미래창조과학부 자료에서 제가 드립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전부 다 그 아시는 그런 얘기지만 레드바이오는 우리 혈액의 빨간색에서 따라온 것은 전부 다 아시는 얘기고 질병 예방을 한다는 거. 요새 또 너무나 코로나 때문에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메신저 RNA 그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레드바이오와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것처럼 뭐 전 세계 메신저 RNA 기반 백신이라든지 또는 요즘 특히 어떤 질병의 특정 환자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쪽에서 올해 노벨 화학상도 그런 차원에서 수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아래에 있는 것처럼 노벨 화학상이 올해 클릭 화학을 활용한 생물 직교 화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클릭 화학이라는 것은 분자를 레고처럼 이렇게 잘 뜯어 맞춰가지고 유용한 분자를 만들어가지고 타겟하는 그 세포에다가 접근을 시킵니다. 이것도 바로 레드바이오를 볼 수 있습니다. 노벨 화학상이었지만 그래서 표적 항암제 같은 걸 개발하는데 이용하기 때문에 노벨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바이오는 올해 초에 김용표 교수님이 농업 그린바이오 쪽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용한 작물 종자를 개발한다는 거는 GMO 식품 이런 다 들어본 말씀이고 그 실례로 제가 맨 아래 있는 것처럼 일본의 아키사이시 된다는 것을 우리나라도 이미 많이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전부 접속을 해야만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지금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은 모든 것을 AI 같은 것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데 그런 여기 있는 것처럼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실내를 보면은 이런 겁니다. 뭐 이것도 여러분이 흔히 보는 그림이지만 이렇게 그냥 여기서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지고 이렇게 재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앞으로 도심에 높은 건물을 지어서 거기다가 이런 공장 시스템을 만들면 식량 문제, 식량이라는 건 우리 주된 식량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생산이 가능한 시대가 곧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정부에서 설명한 5대 유망 그린바이오 사업으로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은 마이크로바이오다. 즉 우리 몸속에는 굉장히 많은 균들, 미생물들이 있죠. 걔네들 유전체를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질병 치료나 이런 여러 가지에 이용하는 쪽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입맛과 영양에 맞는 대체식품이라든지 또는 메디푸드 환자에게 또 알맞는 특정 질병을 가진 환자에게 알맞는 식품을 개발하는 그런 쪽이 되겠고 종자 개발은 당연한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5대 유망 그린바이오 산업으로 지금 화이트바이오도 다 아시는 것처럼 매연이라든지 오염 이런 것들이 검은색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검은색을 하얀색으로 바꾸는 그런 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굉장히 또 다양한 넓은 분야지만 실례로 두 가지만 제가 해봤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라는 것이 우리 지구상의 쓰레기로 굉장히 큰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자연 분해되는 생분할성 플라스틱을 만드는 그런 쪽, 즉 친환경과 어우러지는 산업이라는 것이 바이오 플라스틱이고 그다음에 바이오 에탄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유해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이런 바이오 연료 같은 것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또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여기 사시는 분들이 우리가 다 아시는 대도경구단지는 1973년에 기본 계획이 수립돼가지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3년에 50주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인가 노벨상에 대해서 쓸 때 우리 대도경구단지에서도 이제 노벨상이 나올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걸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9월에 대덕연구단지가 대덕베이지로 선포되고 2005년에는 대덕연구개발 특구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대덕연구단지가 우리
대동연구개발 특구가 우리 한국에서 연구나 산업화나 이런 걸 주도하는 것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진행됐으면 하는 것이 제가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 제가 다른 데서 조사해 보니까 대동연구개발 특구 현황을 보니까 최대 과학산업단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입주기간이 2018년 말 기준으로 2,046개나 되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7만 5천 명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토론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연구개발 특구나 경우에서 노벨상에 대한 얘기를 제가 그냥 전하는 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주년이 됐으니 내년 50주년이 되니까 이제는 꼭 노벨상을 방향으로 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노벨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인류에게 공헌한 그런 업적을 가지고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대동연구개발 특구에서도 이제 그런 시절이 50년이나 됐으니까 오지 않을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한국 사람은 노벨 과학상을 아직 한 명도 수상 못했는데 이웃 일본은 25명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 그건 맨 뒤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물론 한국에 있지 않지만 이휘서 박사님이 이제 물리학상을 대상으로 됐다가 여러분 돌연 사고도 그렇고 작년에는 저는 하여튼 이호황 박사님이 제가 이제 생물학 전공인 그분이 후보자로 올라와서 좀 이번에 한번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작년에도 좀 그냥 넘어갔고요. 그래서 막스 프랑크 연구소 같은 연구소는 1911년에 설립돼서 지금 벌써 그 연구소에 노벨상 수상자 26명이 있어요. 독일에서 받은 88명의 과학 수상자중 41%가 막스에서 유명한 세계적인 연구소가 된 거예요. 일본의 이와요 리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25명을 배출하면서 리겐 화학 연구소에 관련된 사람이 9명, 즉 36%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대동연구개발 특구에서 관련돼서 이제 노벨상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과학연구원도 우리가 2011년에 됐고 지금 여기 그래서 이 현황을 그냥 하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서 책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과학연구원이 이제 벌써 12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거고요. 더구나 이제 여기 생명과학연구원 분들도 계신데 생명과학연구원은 85년에 설립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홍명에 가지고 이제 지금 생명공학연구원 병력이 2002년 1월부터입니다. 그래서 생명공학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85년이니까 벌써 37년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꼭 노벨상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했던 그런 분들이 이제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으면 하는 것이 제가 바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다 된 거니까 노벨 수상자를 보면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이제 올해도 이렇게 기초 생명의학상은 기초 과학을 항상 그러니까 화석에서 DNA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인류의 기원을 찾는 것이겠습니다. 그다음 화학상 수상자는 아까 말씀드렸고 물리학상 수상자는 시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이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노벨상 수상한 사람 평균 나이가 72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젊은 때 막 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젊어서부터 한 군데에 몰두해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몇십 년 연구를 해서 그 결과가 인류에게 공헌할 때 노벨상이 나오니까 우리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정부나 이런 데서도 어떤 장기적으로 연구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특히 이번에 받은 존 클라우저는 80세 돼서 받는 거는 노벨상을 2회나 수상하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1949년에 벌써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고 지금까지 25명이고 제가 이제 생물학 쪽이니까 생리의학상은 1987년에 처음으로 노벨상을 스스로 하는 사람이 항체 다양성의 유전학적 원리 분석 이런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분야에서도 벌써 일본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5사람이나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일본 가서 느끼는 것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초 교육들이 탄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학이 그냥 학교 교육이 의대 보내는 것만 학부모들하고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나지 순수 과학에 참여하고 이런 얘기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연구단에서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개선사항은 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응용 연구에만 중점을 두는 게 있고 특히 정치인들 저희가 얼마 전에도 국회에 가서 이제 지역 지역 사회가 이제 그런 걸 방문해서 했는데 정치인들이 조금 과학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정치인들도 많이 해서 과학에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그냥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 여러분이 아시는 얘기지만 과학을 운동하는 기초과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 이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부터 실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특정한 연구를 하는 사람이 계속 일생 동안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연구성과의 산업화를 추진하려면 연구단지에 저는 이제 우리 바이오로 말하면 바이오타운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이 연구단지에서 만들어진 연구 결과가 기업이랑 연계돼서 산업화가 되고 그 산업화에서 나온 제품들이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할 때가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력도 없고 노벨상도 수상하지 않을까 하는 거고 또 요즘 많이 활성화 조금은 되고 있지만 지역별로 과학 축제도 좀 활성화해서 일반인들 또는 특히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과학에 관심이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짧은 시간이라서 많은 내용을 교과서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 한밭대학교 교수님께서 신소재 관련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한밭대학교 이정훈 교수입니다. 이 포럼이 계획될 때는 이 PPT를 만들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좀 무성의하게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다음번에는 PPT를 잘 만들어서 이게 워낙 짧은 시간이니까 PPT를 만들기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 그런 배경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얘기하다가 마스크 벗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군요. 내년이 기대가 됩니다. 정말 기대가 되고요. 자, 재료가 이제 종류가 많죠. 구조 재료, 뭐 기능 재료, 전자 재료. 그럼 지금 말씀드릴 10개 과제는 전체 재료를 망라한 전 재료 영역에서의 실제 과제라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 나노 쪽으로 좀 첨단 쪽으로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면 고민이 1개나 2개 정도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까? 아니야,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연말이 지금 포럼의 성격에 맞는 것 같지가 않고, 다양한 지금 첨단 소재 쪽에서 어떤 쪽의 영역의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가를 좀 간략하게라도 소개를 드리는 게 낫지 않는가 쪽으로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뭐 깊이는 없죠. 당연히 이제 나노 기술 연구부에서 새로 나온 게 있어서 그걸 제가 좀 모디파이하고 보충해서 제목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목이 너무 어려운데 이제 간략하게 풀어서 지금 요런 오늘의 결론 요런 영역의 첨단 소재 관련돼서 이런 영역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구나. 그것만 느끼시면 오늘 충분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1번 제가 이 번호를 붙여놨어요. 너무 어려운 제목에 위축되지 마시고 자, 1번이 이제 능동형 메타 광학 소재 기반 인터랙티브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유해인자 센싱. 자, 요새 메타 많이 그럽니다. 메타 물질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원자 뭐 굉장히 작은 인공 구조를 배치한 한마디로 다공 구조를 메타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다공성 구조, 그 메타 소재로 보시면 되고 홀로그램은 뭐 아시다시피 빛의 공간적 세기, 위상분 뭐 기록하고 재생이 가능한 거라서 얘들 둘을 합해서 온도 센싱, 압력 센싱, 유해가스 센싱, 칼라 센싱 등 굉장히 엄청난 분야에 많은 응용 분야를 가지고 있는 광학 디스플레이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요 차세대 로직 반도체 뭐 제목도 그냥 다 읽지 않을게요.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메모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메모리를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데 로직 반도체라고 하고요. 이게 사이즈가 작아지다 보니까 정보 입력 출력을 위한 접촉, 이 반도체에서 소스 드레인이라고 말하는데요. 얘들이 사이즈가 작아지니까 접촉 저항이 적어져서
속도가 느려져서 반도체 공정을 잘해서 속도를 되게 굉장히 빨리 해보자. 그래서 반도체 공정 기술이 되겠습니다. 3번도 또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지금 뭐 2차 전지가 난리가 난 시대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배터리 때문에. 그 리튬 이온이 지금 니켈 캐드뮴에서 리튬 이온의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이게 그 전기를 저장하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음극재인데요.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기존의 실리콘 음극재를 실리콘 그래핀 복합 소재로 해서 전기차 주행 용량을 20% 이상 올려보자 하는 에너지 관련된 게 또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273조 내용이고요. 4번은 이제 전자통신인데요. 어쨌든 뭐 전자파를 차폐하고 흡수하는 그런 거를 개발하는 그러한 그래서 간단한 열처리를 통해서 아까 말한 메타 구조는 다공성 구조입니다. 활용도가 높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간단한 열처리를 통해서 메타 구조를 만들어서 전자파 흡수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전자 통신 계열의 소재가 되겠고요. 5번 이게 이제 그 또 인공 피부입니다. 지금 연구되고 있는 게 다 이런 거예요. 다 이런 거를 연구합니다. 전자 피부, 인간의 피부를 그대로 모사해서요. 인공 피부 혹은 로봇 피부, 사람 피부도 대체하고 로봇에도 피부를 입히고 그렇게 해가지고 향후 이제 의수였거나 로봇 피부에 활용하겠다는 생체공학적인 얘기고요. 6번째는 제목이 아주 너무 지금 뭐 연구 단계라 그럴 뿐인데 15분 완충으로 추후에는 이제 15분 완충 1,500km를 주행하겠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는 그런 겁니다. 지금 또 이제 에너지 쪽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리튬 이온 전지 2차 전지 리차저블 재충전 가능하고 2차 전자 지금 되면 리튬 이온인데 이제 그 금속 공기 배터리라는 걸 좀 개발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런데는 타당성하고 가능성은 확인되고요. 향후 연구 개발이 완성되면 전기차에 적용할 경우 15분 만충으로 1,500km를 주행한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는 또 지금 향후를 대비한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에너지고요, 당연히. 7번은 이제 사람이나 뭐 사람의 몸이나 물체에서 나오는 발열을 감시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뭐 기술적인 내용은 내용이고 지금까지 이와 같이 그 열을 흡수해서 영상으로 변환하는 기술에 센서 기술의 90%가 해외에서 수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거죠. 주로 일본 쪽인데요. 굉장히 수입 대체가 좀 것이라는 게 기대가 되고요. 일본 내로 제외했습니다. 8번이 이제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경량화되고 반복되는데 여기 이제 형광판을 부착하는 보호 필름의 정전기 문제 때문에 그 정전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일본에서 100% 수입을 그동안 받았습니다. 올레드 쪽입니다. 디스플레이 쪽이고요. 9번, 10번은 이제 코로나 관련된 간단하게 PCR을 아시잖아요. 선생님들 PCR. 1세대하고 2세대하고 3세대 이번에 저도 이거 처음 알았어요. 1세대, 2세대가 위양성, 위음성이 많았다고 합니다. 음성인데 양성으로 보여요. 양성인데 음성으로 보여요. 그걸 위음성, 위양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걸 현저히 줄이는 미세약적을 사용한 제3세대 분자 진단법, 분자 진단 PCR 정성적이고 정량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위음성률, 위양성 진단률을 현저하게 줄이겠다. 10번은요. 지금 역시 생명공학인데요. 그것도 신속 항원 검사 키트는 집이나 근무지 같은 현장에서 이걸 하죠. 장점은 30분 이내에 출장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단점은 정확도가 3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빨리
진단용 PCR은 98%의 정확도가 장점이지만 6, 7시간이 필요하고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두 개의 장점 30분 이내에 하겠다. 정확도도 90% 이상 올리겠다. 이런 장점만을 갖춘 현장용 분자 진단 플랫폼을 개발하는 제도가 생명공학입니다. 따라서 마무리 하나는요. 이제 10개 분야 중에서 광학 디스플레이 쪽이 2개, 생명공학이 3개, 에너지 쪽이 3개, 그러니까 2개, 정보 전자통신 2개, 반도체 공정 기술이 1개, 뭐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 포인트는 차세대형 첨단 소재 쪽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와 같은 추세에 부응해서 우리 대전 과천도 이제 다가오는 23년도부터 이런 기술에 대응해서 정책 기술을 또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또 부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최현석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주 기술에 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석입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PPT를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아무리 잘해도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것 이외에는 대책이 없어서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올해는 우리 우주 개발의 새로운 핵을 그은 아주 누리호 발사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주 개발의 새로운 신년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또 8월 5일날 단누리호도 발사를 했는데 이름은 각각 그냥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했는데 어떻게 시작도 다릅니다. 시작도 다른데 어떻게 이름은 저렇게 누리호에서 단누리호 이렇게 아주 비슷하게 했는데 사람들이 참 누리호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복 많이 새해 누리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저게 설명이 있습니다만 전체 높이는 47.2m하고 제일 아래의 직경은 3.5m 그리고 2단은 2.6m 그리고 추진제를 채웠을 때 전체 무게가 한 200톤 정도 되고요. 200톤짜리 발사체를 올리기 위해서 1단에서는 300톤의 이런 큰 힘이 나오는 이런 발사체입니다. 뭐 누리호 발사할 때 아마 텔레비전에서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이 47m짜리 로켓이 올라가는 거를 보는 건 이건 정말 참 장관이에요. 보는 분들 몇 사람 없겠지만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실제로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300톤의 그 힘을 내기 위해서 엔진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1단 엔진은 하나에서 약 75톤의 이런 힘을 낼 수 있는 엔진을 일단에 4개를 부착을 하고요. 그리고 2단은 이 1단 엔진에서 밑으로 2단이 작동되는 데는 지구로부터 한 7, 80km 정도 되기 때문에 대기압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엔진 아랫부분을 아주 크게 만드는 엔진입니다. 이 엔진 하나 달고 그 다음에 3단에는 7톤짜리 엔진을 별도로 하나 더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엔진은 많지만 사실은 75톤짜리 하나하고 7톤짜리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개발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75톤짜리 엔진이 나올 때까지 사실은 한국우주연구소의 초창기 창립 멤버로 들어가서 제가 했던 일은 엔진 개발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실 그 누리호에 사용됐던
이 75톤짜리 엔진은 제가 항공우주연구소에 없었으면 사실 지금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준비를 했던 건데요. 첫 번에는 아주 이렇게 작은 컨테이너 속에서 작은 80kg짜리 엔진을 1995년에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13톤짜리 엔진을 이용해서 2002년에 TSR-3라는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고요. 이때 13톤짜리 엔진을 다는 과학 로켓을 발사할 때 연구원들이 3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30명이 축이 돼서 이번에 한 350명 정도로 그 인원이 늘어나서 이번에 누리호 발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로켓 쪽은 외국에서 기술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설계할 때도 못 받지만 제작할 때 부품도 외국에서 사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 국산화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공지능을 연구를 하는데 컴퓨터도 국산화하지 않으면 못한다. 소프트웨어도 우리가 국산화하지 않으면 못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작할 때부터 이쪽 분야는 100% 국산화하지 않으면 못한다. 해서 모든 것을 다 자급자족하는 형태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지금 30년 정도 지났더니 누리호를 발사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제가 이 30톤짜리 원량이 됐을 때 제가 30톤짜리 엔진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부 과제로 한 게 아니에요. 연구소의 내부 과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뭐 정부에서는 당장 쓸 수 있는 기술 이외에는 지원 안 합니다. 이 누리호는 예를 들어서 제가 30톤짜리 엔진 개발을 2003년에 원장이 돼서 그나마 이제 내부 과제로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올해 사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얼굴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뭐 장기적인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가 항공우주연구소에서 그 엔진 개발 실장으로서 이제 액체 로켓을 개발하려고 할 때 정부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액체 엔진을 개발해 본 적이 있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없다고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첫 번에 하는 어떤 일이든지 첫 번에 하는 사람들은 다 경험이 없다. 해본 적이 없다. 해본 적이 없는 거를 과학자가 하는 게 과학자의 임무다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어떻든 시작을 했고 결국은 누리호까지 이렇게 오게 되지 않았나 합니다. 1차 발사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21일 날 발사를 했는데 3단에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마 3단에 문제가 있는 거를 연구원들이 찾아내서 발표를 했을 때 제대로 찾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뭐 우리가 100% 다 설계를 했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또 사실 첫 번에 발사할 때 데이터 발사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한 2,000개 이상을 받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다 자료를 받습니다.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그런 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3단에 이게 문제가 있다 하는 거를 이제 찾아내가지고 뭐 이거 발표했을 때 그런 신문에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거 로켓 개발하는 사람이 말이야 이런 아주 쉬운 문제도 어떻게 찾아내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찾아내는 것이 문제인지 미리 해결을 못하는 것이 문제인지 뭔지 이런 것들 관점은 다르지만 어떻든 이번에 성공적으로 발사를 해서 문제점도 제대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찾아내게 됐습니다. 6월 21일 날 오후 4시에 성공적으로 발사가
마지막 거는 드론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드론에서 아마 그 이제 마이크가 예. 발사할 때 이제 그 로켓에서 보내는 또 자료가 있습니다. 카메라도 같습니다. 이 카메라에 누리호의 전 발사 과정이 또 다른 시선으로 담겼습니다. 우주에서 바라본 푸른 지구의 모습도 선명하게 포착됐습니다. 누리호가 보내온 영상 함께 보시죠. 이성훈 기자입니다. 누리호가 포착한 영상은 1단과 2단 내 외부 카메라가 각각 촬영한 4개의 장면들입니다. 75톤 H엔진 4기를 장착한 1단 로켓이 불꽃을 내뿜고 누리호가 힘차게 이륙합니다. 이어 연소가 끝난 1단을 분리하고 2단에 불꽃이 붙습니다. 2단 내외부에선 폭발과 같은 불꽃도 나타납니다. 2단 점화를 하고 다시 고도를 높여가는 누리호. 발사 227초 뒤 고도 202km를 지나며 위성을 보호하던 페어링이 떨어져 나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페어링을 분리한 뒤 2단 외부 영상엔 한층 멀어진 지구의 모습이 또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발사 269초 뒤 고도 237km, 누리호의 2단이 분리되며 마지막 단인 3단 엔진에 불이 붙습니다. 2단 내외부 카메라는 완전히 암흑으로 변했고 누리호 3단은 우주 상공으로 진입합니다. 목표 궤도 700km에 도달한 누리호가 오후 4시 14분 성능 검정 위성, 4시 16분 위성 모사체를 각각 성공적으로 분리해내는 모습도 촬영됐습니다. 마지막 단계를 지나자 푸른 지구의 모습이 누리호 카메라에 가득 담깁니다. 누리호가 보내온 15분 45초 분량의 영상은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한 편의 드라마로 남았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네, 그리고 7월 19일 날도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산업이라고 또 많은 분들이 항공우주연구원이랑 혼동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는 국가 일반 기업입니다. 여기에서 그 KF-21이라고 해서 최대 속도가 음속 1.8까지 낼 수 있는 이런 비행기를 개발을 해서 첫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때 그 시속 400km로 이렇게 비행을 했는데 최근에 그 2호기까지 나와가지고 계속 시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5일 날 미국에서 스페이스 X 펠콘 9으로 해서 다누리호가 발사가 돼서 지금 달나라를 가고 있습니다. 무게는 약 678kg 정도 되는 지금 보시는 이런 위성이고요. 여기에 이제 대전에 있는 많은 그 출연 연구소들이 참여해서 각각 센서들을 개발했습니다. 지질자원연구소에서는 감마선 분광기라는 건데 이런 이 감마선 분광기를 이용해서 달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탐사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지금 이런 형태로 해서 설명은 길어집니다만 지금 뭐 거의 그 지구에 다시 접근을 합니다. 이 로켓을 이용을 해서 지구로부터 약 150만 km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지구의 중력으로 잡아다니는 힘에 의해서 이제 달로 가는 이런 방법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거의 지구에 4번 있는 데를 지나가지고 지금 거의 이제 현재 속도는 초속 약 1.2km로 해서 오늘까지 111일 동안 비행을 했습니다. 12월 17일 날 달에 접근하는 걸로 이렇게 달 궤도에 진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달 궤도에 진입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약 100km까지 이렇게 고도를 낮춘 다음에 1년 동안 여러 가지 관측을 해서 자료를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과학기술자로서 이런 우주 발사체 개발에 참여했던 것이 개인적으로 큰 행운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3년간 3조 원 이상을 지원해준 정부와 특별히 성원해준 국민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출연연이 도대체 그 많은 돈을 받아서 뭐 하느냐라는 외부 비판에 많이 직면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이렇게 누리호를 발사해 주신 덕분에 출연연 전체가 좀 연필나고 좀 넘어가는 그런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재주 박사님께서 그 원자력 기술 동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저도 몇 주 전에 코로나가 왔었는데, 그런 묘하게도 증상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모르고 지나갔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올해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좀 얘기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하여튼 올해에 2022년에 좀 핫하게 이슈가 된 것들이 뭘까, 그것만 간단하게 제가 몇 개를 좀 뽑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중요한 것도 많지만, 자, 과학기술을 정치와 연계하는 것은 참 부적절하고 불편하긴 불편한데, 어쨌든 원자력계에서 정부가 바뀌었다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을 바꾸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었다는 것을 제가 1등으로 뽑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에서 탈핵을 선언을 했는데, 이번에 새 정부에서 그거를 백지화를 하고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라는 것과 바뀐 게, 이거 지옥과 천당을 그냥 몇 년 사이에 왔다 갔다 한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많은 사람들인데, 저도 어딘가에 쳐다보면 여기 어딘가 있을 겁니다. 저도 광화문도 가고 대전장도 가고 어떻게 평생 그냥 그런 것만 하다가 이런 일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지난 정부에 좀 있었는데, 그래서 지난 동안에 탈원전 반대 운동이 굉장히 이제 많았는데, 이게 하나 특기할 만한 거는 친원자력 시민단체가 탄생했다는 게 저는 아마 가장 좀 특별한 일이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는 반핵 단체들은 지금도 어디엔가는 누군가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주민들한테 반핵한다라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조직이 크죠. 그런데 친원자력 쪽은 그런 시민단체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난 5년 동안 자생적으로 원자력을 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 사실과 과학 네트라든지 그런 단체들이 좀 생겼어요. 아직은 반핵단체에 비하면 아주 적지만은 자기 사비를 틀어가면서 원자력이 중요하다라고 알리고 다니는 그런 시민단체가 탄생했다라는 거가 저는 참 굉장히 놀랍고 고마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가 바뀐 것이 지옥에서 천당으로 간 원자력 쪽에서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본으로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는 가끔 신문에 요즘 나오기는 나오지만은 나는 새 정부가 원전을 10기까지 수출하겠다라고 시동을 걸어서 지금 현재까지 나온 성과가 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우리가 수주를 했는데, 이건 사실은 러시아가 4개를 수주를 하겠다고 이집트에서 수주를 한 건데, 그 중에 우리가 공사를 우리나라에서 따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원자로 EPR-1400이라는 원자로를 수출한 게 아니고 러시아의 원자로인데, 우리가 기자재와 공사를 우리가 맡아서 하는 그런 규모로 첫 번째 우리가 수출의 낭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폴란드 원전 사업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원래 집기로 돼 있었던 걸 우리가 많이 노리고 있었는데, 그거는 미국으로 갔어요. 아시다시피 미국이 폴란드가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사 정치적으로 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래가지고 미국은 우리한테
많이 뺏긴 그 대형 원전의 주도권을 찾기 위해 가지고 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웨스팅하우스에서 지적 재산들까지 소송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미국으로 웨스팅하우스를 갖고 대신에 여기 퐁투누프라는 곳에는 민간 기업이 주도가 되어가지고 지으려고 하는 원전 프로젝트가 다시 발주가 돼가지고 이 부분은 뭐 신문에 여러 가지로 보면 우리가 100% 수주가 확실하다 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이거를 수주를 거의 수주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따낸 게 굉장히 큰 게 아닌가. 저는 아마 이 분명히 폴란드가 우리가 또 광산이라든지 굉장히 산업적으로 교류가 많이 있고 폴란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또 이번에 전차니 뭐니 수출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뭔가 한 게 딸기는 딸던데 그거를 웨스팅하우스에 줬으면 나머지는 분명히 우리 주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미국으로 몰빵을 안 해주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배려를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낭보이고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체코니 루마니아니 뭐 영국이니 그런 데도 계속 큰 좋은 시나리오가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 문제는 꼭 원자력의 문제 아니고 전 세계적인 이슈이긴 한데 특히 원자력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밀접한 영향을 가진 게 바로 이 에너지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가스 값이 뭐 다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뭐 올라버린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을 늘리면은 신재생의 그 가능성 때문에 가스 발전을 병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가스값이 올라가 버리니까 신재생을 하면 할수록 가스도 많이 떼야 되는 상황이고 가스값이 올라가니까 그게 또 부담이 커지고 이게 악순환이 돼가지고 지금 한전이 어마어마한 적자를 내는 게 그게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가스값이 엄청나다는 게 지금 큰 문제고 아시다시피 그때 여기에 가스가 폭발 사고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탈 원전을 하겠다고 선언한 독일조차도 지금 그 원전을 폐쇄하는 걸 폐쇄하지 않고 계속해서 운전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을 정도로 에너지에 대한 문제가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유럽발 세계 에너지난이 원자력을 다시 우리가 써야 된다라는 쪽으로 유턴을 하는 큰 계기가 지금 문제되고 있고 그 에너지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에너지 안보, 가격 경쟁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하다가 요즘은 기후위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옮겨가는데 이제 다시 에너지 안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로 지금 다시 회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기폭제가 됐고 많은 나라들이 지금 뭐 원자력을 새로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 모듈 원자로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는 거 요즘 신문에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2028년까지 우리나라 고유의 SMR 모듈을 개발을 해서 인허가까지 받겠다라는 게 현재 계획입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는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전 세계적으로는 이것이 앞으로 게임 체인저 원자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70개 정도의 다양한 소형 원자로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미국의 뉴스케일이라는 그 제품이 가장 진도가 좀 많이 나가 있고 우리 또 이제 캐치업을 하고 있는 그런 물론 그 전에 스마트라는 원자로를 우리가 세계 최초로 가장 진도가 빨리 나갔다가 결국 미국에 추월을 당하고 우리가 이제 다시 추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예탁까지 다 끝나가지고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수력원자력이 공동으로 주관을 해서 우리가 IN 이노티브 SMR이라는 원자로를 개발을 하려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게 원자로이고 이게 수영장 같은 툴이 있고 그게 담겨져 있는 그런 아직 파이널라이즈는 안 됐지만 그런 개념인데 언론에서 본 원자력이기 때문에 신문에 난 거를 보면은 하여튼 SMR 개발하는 거고 용산공원 하는 예산을 야당에서 빵원으로 만들어 버렸죠.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정부 예산이 빵원으로 지금 깎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되찾아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게 내년이 첫 해이기 때문에 이 예산 중에서 첫 해이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정부에서 되는 게 한 30매더밖에 안 되긴 안 되는데 어쨌든 SMR이라는 것은 저번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선 후보도 SMR을 개발한다라고 공약까지 했는데 요즘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래 이거 예산을 빵원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원자력이 이런 과학기술과 관련되는 것이 꼭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다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나고 좀 안타까운데 여야가 사이가 나쁘다고 여당 프로젝트 빵원으로 만들어버리고 이게 과학기술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해결이 될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하여튼 원자력이 언제나 이런 데서 정치의 영역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상황이 조금 그렇지만은 이것도 잘 앞으로 굴러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장 우리가 관심 있고 핫했던 그런 이슈들이라고 보고요. 제가 하도 2030 하도 이거 사실은 2023년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제가 타이핑을 2030으로 해버렸어요. 하지만 이게 1년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계속되는 건데 자 올해는 이렇게 큰 묵직한 이슈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우리 내년 또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라고 간단하게 내년을 바라면서 준비를 잠깐 해봤습니다. 신화물 3, 4호기가 옛날에 건설 중단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는 어차피 건설을 빨리 재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계속 운전 이거는 계속 운전이라는 것은 설계 수명이 끝난 다음에도 이제 운전을 하는 건데 사실은 설계 수명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공짜거든요. 감가상각이 다 끝났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 할수록 그냥 남는 돈이에요. 근데 그까지만 쓰고 버리는 거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죠. 보면 쓸 수 있는 거를. 그래서 계속 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지금 현재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규 원전도 당연히 우리가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아킬레스건인 사용 해결료 문제, 이거는 지금 국회에서 특별법까지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해결하기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굉장히 어렵게 다루어져 왔다. 왜 쉽냐 하면은 사용 해결료를 지하 500m 이런 데 묻어버리면은 우리 인간들은 잊어버리고 살아도 되는 그런 계기물인데 왜 이게 이슈가 되느냐. 저는 공학적인 접근으로는 이해가 그 위에 결국은 사용 해결료 폐기장 위에 아파트도 짓고 지하철도 다니고 살 수 있는 땅이거든요. 그렇게 밑에다가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관액단체들이 엄청나게 위험하고 오래 가는 거라고 이렇게 왜곡해서 하는 바람에 국민들 머릿속에는 그냥 이게 엄청나게 위험하고 골치 아픈 거라는 게 아주 못이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전환을 좀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원전도 수출을 해야 되겠고 SMR도 말씀드려야 되겠고 우리가 RE100 이야기하는데 리뉴어블 에너지 100% 이거는 사실은 캠페인이고 이론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그냥 프로모션 하기 위한 캠페인일 뿐입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기후위기를 생각한다면은 카본 프리 100을 해야 된다. 그래서 카본 프리 여기에서 차이가
아리백에는 신재생만 들어가고 카본프리에는 신재생 더하기 원자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반핵단체들이 CF100을 싫어합니다. 여기 원자력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탄소가 없는 에너지에는 원자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이나 반핵 쪽에서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경제, 이코노믹스, 인바이러먼트, 에너지 시큐리티라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솔루션이 뭐냐? 저는 뭐 아무래도 원자력이 가장 적합한 솔루션이다. 신재생은 요거는 될지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사실 세 개 다 문제가 좀 있긴 있는데 그래서 원자력이 이런 트라일레마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꼭 버리면 안 되는 에너지 솔루션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분이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사실 뭐 보신 것처럼 한 해를 되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과학계 중요한 한 분야를 읽어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논의할 게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이 짧은 시간에 소화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무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패널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기 지원자 빨리 오셔야 되는데.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지만 저희가 또 이렇게 짧은 시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발표하신 것들을 쭉 한번 내용을 보셨으니까 그 내용 중에서 뭐 순서대로 질문할 거는 아닐 것 같고요. 편하게 그냥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이라든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같이 그냥 자연스럽게 논의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부탁드릴까요? 네, 그런 것들 좀 물어보시죠. 저희가 마이크가 우선 제가 있어서 북한하고 우리하고 기술 격차라든가 우리가 앞으로 북한 발사체 문제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거기에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북한에서 개발하고 있는 ICBM도 저희가 한국에서 개발하는 것처럼 액체 그래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액체 추진제를 사용하는 건데 사실 액체 추진제 로켓도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용 액체 추진제 로켓, 그 다음에 군사용 액체 추진제 로켓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누리호 발사할 때 보셨지만 이 로켓에는 로켓 연료 중에는 산화제가 꼭 있어요. 근데 산화제 중에서 가장 싼 게 이제 액체산소입니다.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액화시켜서 쓰는 게 가장 싸거든요. 거의 뭐 물값입니다. 기름값 정도 돼서 아주 싼데 이게 문제는 액체산소는 액체로 있을 때 액체로 이걸 보관을 해야 되는데 액체로 보관하기 위해서는 이게 영하 183도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미사일 개발할 때 전부 다 액체산소를 썼었어요. 그런데 이게 미사일을 언제 쏠지도 모르는 미사일을 거기에 들어가는 액체 산소를 이게 영하 183도를 유지 보관한다는 것은 노력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액체 산소를 이게 기화가 되면 기화되는 거는 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또 액체 산소를 계속 보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어서 그럼 이거를 상온에서 보관하는 걸로 바꾸자 해서 질산계통으로 해서 만드는 추진제 산화제가 있습니다. 질산을 베이스로 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ICBM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ICBM은 액체 추진제 로켓이지만 산화제가 질산계통에 상온에서도 계속 증발 안 되고 보관할 수 있는 그 대신에 독성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로켓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엔진은 상당히 우리 거보다는 고성능 엔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이스 자체가 러시아에서 개발하는 엔진을 갖다가 카피를 한 거예요. 사실 독자적으로 개발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지의 성능 자체는 우리 국산보다는 더 우수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압력이 높은 그런 거죠. 그런데 유도 제어라든지 뭐 그런 쪽에서는 우리 거보다는 좀 뒤지지 않을까 이렇게 IT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액체산소 순도가 얼마나 돼요? 예? 액체산소 순도가 얼마나 돼요? 순도를 100%죠. 그럴까요? 인간이 너무 매서워져 버렸어. 그래서 인간의 설정이 어디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맨 처음에 발표하신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알고리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알고리즘은 결국 인간의 상상력, 수학에 근거한다고 보는데, 이제 그게 하려면 뭐 특수함수라든지 선형대수 이런 그 수학들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사실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 이거죠. 지금 이제 중고등학교 보면 어려운 수학을 다 빼버렸어요. 뭐 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인공지능의 미래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제 그 알고리즘을 향상시킨다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교육이 필요한 건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 그 제대로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그런 거 할 건지 이런 게 이제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 재료 분야는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물질, 빛을 전혀 반사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요즘 이제 그런 게 관심 많잖아요. 이제 그런 쪽에는 우리가 연구 개발하는 게 없어요. 지금 AI에 대해서 이제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같은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중국의 예를 보면 초등학교나 그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AI 알고리즘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보다는 AI 교실이나 뭐 만들어진 AI를 가지고 이용을 해서 AI하고 친해지는 교육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AI 가지고 내가 뭐를 할 수가 있고 태어났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AI하고 같이 지내니까 마치 요즘 아이들이 핸드폰 새로 사면 메뉴를 안 보고 쓰듯이 저희는 이제 메뉴를 보고 이제 펑션을 익히는데 똑같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숙하고 익숙하고 재밌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한국에서는 선생님들이 기존 잘 모르던 AI 분야를 전문가들한테 배운 것을 마치 이제 칠판에다가 적어서 이게 막 한 1000년 이상 해오던 전통적인 방식이었으니까 칠판에 적어서 보여주고 외우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뭐 금방 실증을 내고 하죠. 그러니까 코딩이라는 것도 이제 코딩을 처음 배우면 알고리즘을 막 외우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만 코딩이 익숙해지면 그 이후부터는 마치 우리가 원고 쓰듯이 이제 익숙한 이제 블록들을 이렇게 막 적어. 저도 그게 그만큼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어떤 분야에 익숙해지느냐 하고 잘하느냐 하고는 또 조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숙해지면 탑으로 가는 거고 그냥 잘하면 거기에 탑이 시키는 걸 하게 되는데 우리가 탑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지는 현재는 않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AI 교육을 지금 AI가 무지 중요하니까 AI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AI를 가르칠 교사가 하는 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교사 양성이 병행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가지 않으면 단시간 내에 학생들이나 이것들을 AI에 익숙하거나 AI에 젖어들도록 강의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그 메모리 쪽은 굉장히 앞서 있는데 비메모리가 아주 뒤떨어져 있거든요. 결국 그거 이제 그런 원인 아니겠어요? 사실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 사실 앞서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주 뒤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비메모리도 현재 상당 부분 많이 따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의 안에 있는 구체적인 하나의 모듈이나 이런 것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모듈을 어떻게 조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해낼 것인가 하는 것은 그리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최근에 이 그리는 것 자체를 AI한테 맡기니까 사람은 블록 형태로 이렇게 가장 컴팩트하게 이렇게 이제 각 모듈들을 모아서 설계를 하는데 AI한테 맡기니까 그렇지 않고 아까 저희가 보기는 사람이 보기는 굉장히 랜덤한 방향으로 비효율적으로 배치를 하더라. 돌려보니까 훨씬 더 빠르더라. 그래서 기존 사람의 생각이 틀에 이렇게 잡혀 있었던 것을 오히려
지금 AI를 통해서 그 틀을 깨고 있다. 바둑에서도 AI 정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수천 년 틀을 깨워오는 것처럼 과학기술 영역에서도 AI가 그런 틀을 깨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게 다시 말해서 이제 처음 가고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아까 말했다시피 교육에서부터 정부 지원에서부터 보도 쪽 더 적극적인 그런 참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비메모리 예. 말씀하셨는데 비메모리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산 속도의 문제입니다. 연산 속도의 문제이고 상당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지금 펼쳐하고 있어서 맞습니다. 이게 너무 오랜 세월 좀 뒤쳐져 있었던 비메모리 시스템 로직 반도체니까 그건 비밀보안도 있을 거고 아까 처음 말씀하신 배치 통과하는 그런 물질 과학적 분야라서 뭐 제가 전문은 아닙니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AR 코팅, 그 Anti Reflection Coating, HR High Reflection Coating을 이용하고 메타 구조라고 말씀드린 걸 이용해서 상당히 지금 저 연구의 초창기에 있는 굉장히 차세대 첨단입니다. 제가 하는 건. 예, 뭐 제 생각에는 보면 뭐 어디 한 분야만이 아니라 결국 다 서로 얽혀가지고 한쪽만 이렇게 지금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는 더 이상 아닌 것 같아요. 다 나가게 되면 같이 나가야 되는데 질문 부탁드립니다. 요 근래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강의를 좀 들어보니까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한국은 인구가 적어서 데이터가 부족해서 성공하기 어렵다.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인구가 굉장히 중요한 모양인데 저는 인공지능 분야가 아닌데 그냥 하나 제안하는 거가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바이오에서 테크놀로지를 좀 배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뭐냐 하면 바이오는 데이터가 부족할 때 하이 스루풋이라는 테크놀로지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자면 민들레가 씨앗을 날려 보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다 무엇이든지 다 자기 종족이 좋은 데 가서 잘 살기를 바랍니다. 민들레는 씨앗을 좋은 데만 뿌리지 않습니다. 확 뿌려버립니다. 이게 하이 스루풋이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부족하다가 인구 수만 카탈 것이 아니고 그러한 새로운 분야의 테크놀로지를 좀 사용을 하면 그 데이터 부족하거나 인구 부족한 것을 혹시 돌파하는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안해 보는 것이고요. 저는 바이오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방재혁 교수님한테 물어보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요새 신라젠이나 코롱이나 들이 파산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약간 냄비 근성이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20년 전에 황우석 교수를 가만히 놓아두었으면 혹시 노벨상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황우석 교수 근황이 어떤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황우석 교수 사건은 저는 그때도 언론이 좀 그렇고 물론 개인이 그런 건데 그때 했던 것은 우리 과학자들 중에서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기가 연구를 하다 보면 그 결과가 눈에 이렇게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결과가 눈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떤 과학자들은 미리 꼭 그 자기가 실험해서 결과를 얻은 것처럼 하는데 황우석 교수 사건도 바로 그런 차원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실험으로 좀 참고 지원받으면서 지속을 했으면 아마 꽤 여러 해 더 지나서는 노벨상 후보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었는데 너무 좀 서둘러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일부 과학자들도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결과를 얻지 않고 얻은 것처럼 분명히 그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우리가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까도 그런 말씀하시지만 그런 것들이 저는 요즘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교육 시스템부터 그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뭐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과학에 대한 관심과 자기가 과학자가 될 꿈, 거기에 유전자가 없으면 과학자가 돼도 그런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전자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성적 순으로 하는 것이 좀 앞으로 어떻게 우리 세대는 이렇게 갔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예.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아까 달나라 탐사하는데, 그러니까 100m 궤도 만드는 걸로 돼 있는데, 착륙, 달나라 착륙은 언제 좀 계획이 돼 있고, 다음 거기 어떤 샘플 같은 거를 채취하는 문제, 그리고 또 헬륨 쓰리를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핵융합 원료. 근데 그게 달에서만 나온다는 이야기를 내가 듣은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핵융합연구소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다음에 인간 수명 구글에서 500대 프로젝트를 좀 수행하고 있는데, 그게 매년 어떻게 그 결과가 발표가 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네. 예, 달 탐사는 이번에 가는 단위로는 단위도 100km에서 1년 동안 활동을 한다 해서 실제로 착륙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착륙하는 프로그램은 2030년까지 이 국산 발사체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거의 한 1.5배 정도 성능을 더 높인 다음에 거기에 우리 달 착륙선을 실어서 달에 착륙시키는 이런 계획이 2030년에 하는 거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 탐사에서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이제 어떻든 달을 지구에 있는 지금 우라늄도 그렇고 원자력 발전도 그렇고 하여튼 지구에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구에 있는 자원이 언젠가는 이게 고갈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지구랑 가장 유사한 달에 있는 자원을 장기적으로는 활용을 해야 된다 하는 이제 차원에서 지금 달에 대한 여러 가지 자원을 조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단우리호에 실려 있는 각종 센서들도 사실은 달에 있는 자원을 탐사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아마 12월 17일 날 도착을 성공적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탐사해서 나오는 자료들이 계속 아마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주게 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헬륨3라는 건데, 헬륨3는 핵융합, 지금 핵융합의 이제 미래 에너지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핵융합의 헬륨3를 사용할 경우에는 거의 공해가 없는 이런 자원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이거는 지금 지구에서는 확보할 수가 없고 달에만 이렇게 있는 것들이 그동안에 이제 달에 탐사선을 보낸 이런 나라들의 여러 가지 자료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우리가 보내는 단우리호에서도 특히 지질자원연구소에서 개발한 센서는 달에 헬륨3가 얼마나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아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핵융합 기술도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나중에 헬륨3 같은 걸 가져오게 된다면은 핵융합 연구도 상당히 좀 과속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해 주셨는데 헬륨3 관련돼서는 혹시 하재조 박사님이 조금 부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헬륨3하고 핵융합하고 달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야, 이거 우리 과학자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요. 헬륨3가 우리 지구에는 없기 때문에 달에서 가져와야 핵융합을 할 수 있다라면 핵융합하면 안 됩니다. 또 사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핵융합 연료를 달에서 가져와야 된다면 핵융합을 좀 한다는 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핵융합을 할 때 핵융합의 연료가 되는 트리튬이나 이런 거는 지구상에 무한정으로 있다라는 것이 바닷속에 무한대로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보면은. 그래서
핵융합을 하는데 나라에서 헬륨 서리를 가져와서 핵융합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냥 인트레스트한 이야기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 핵융합을 할 때는 트리튬이나 리튬 같은 걸 쓰기 때문에 달에서 헬륨 서리를 가져와야 핵융합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 핵융합 연구하는 게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좀 우스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뭐 헬륨 서리를 가져와서 핵융합에 쓴다라는 거,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은 그거 조금 위험한 기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마 예. 오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핵융합이 헬륨3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핵융합의 그 재료 중에 유망한 그 재료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제 그걸 장기적으로 지구에 없는 거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지. 헬륨3가 없으면 핵융합이 안 된다. 그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건 뭐 참고로. 예. 아마 미래를 저희가 논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핵융합 에너지로 먼저 갔는데 그 전에 아마 원자력을 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질문 하실 분들 없으면 제가 하재주 박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문제인데 굉장히 정치적으로 자꾸 우리가 풀어가려고 하고 그쪽으로 이제 자꾸 접근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가 어려움이 생기게 돼 있는데 하나 굉장히 의미가 이번에 있었던 게 그동안에는 반핵 활동은 굉장히 부각이 항상 됐는데 다행히 시민단체 중에 친원자력을 표방하는 그런 시민단체가 태동이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번에 전 미국에 갔을 때 보니까 미국은 우리보다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자력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거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만들더라도 수용성을 확보 못하면 이건 끝이더라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로 개발한다고 막 난리를 피고 뭐 하는 대부분의 우리가 돈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게 SMR 아까 발표해 주신 그쪽에 들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또 처음 출발부터 다시 또 삐그덕거리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사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 저도 보면 우리가 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가장 중요한 게 탈정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원자력이나 에너지 문제나 우주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이게 정치나 국방이나 외교 같은 게 이게 개입이 되면 이 계획이 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그런 것들이 또 들어있는데 어쨌든 원자력을 정치화하는 과정으로 탈정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에너지 문제, 과학의 문제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지금 현실이 좀 안 그렇잖아요. 보면. 그래서 결국은 국민 수용성 말씀하셨지만 국민의 수용성이 높아지면은 정치도 붙지 못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이 국민의 수용성을 국민들이 되게 원하면은 정치에서도 붙지 못하니까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게 탈정치로 가는 방법이 아닌가. 근데 그동안에 원자력 관련 기관들은 다 공기업이었거든요. 연구소도 그렇고 뭐 전부 다 공기업이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을 정하면 그냥 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민간 사업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마켓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이 좀 정치에서 좀 멀어지려면은 공기업 구조에서 민간 기업 구조로 좀 많이 전환을 해야만이 이 정치에서 좀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민간이 많이 주도가 되면은 정치보다는 시장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 지금은 뭐 정부가 계획 하나 세우면은 뭐 한수원이고 원자력 연구원이고 모든 기관들이 따라야 되고 또 마음에 안 들어도
정부 말 안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탈원전 반대운동 주로 시민단체들이 너무나 고마웠던 게 우리 원자력에 있는 사람들이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어도 바깥에서 말을 못 하잖아요. 입을 말을 못 하고 그냥 비겁하게 뒤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시민단체들이 나서주니까 우리가 너무 그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탈정치화를 하려면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민간 쪽으로 많이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활동 같은 것도 공공기관에서 시민단체 쪽으로 가야 되고 기업도 공기관에서 민간기업으로 많이 전환이 돼야만이 우리가 탈정치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게 예.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거의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돼서 그런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하나는 지금 이제 사실 과학 분야를 이렇게 보면 처음 출발할 때는 정부가 막 끌고 가다가 어느 정도 선에 올라가면 민간 주도로 다 이게 전환이 되면서 효율성이 굉장히 극대화돼 가는 걸 보는 것 같아요. 아까 항공우주 쪽도 나사가 그렇게만을 들였지만 앨런 머스크가 생각한 것처럼 그 도로 쏴 올렸던 걸 도로 끄집어 내려가지고 다시 쓸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런 걸 결국은 민간 섹터에서 개발한 거라든가 아까 AI도 발표 자료 맨 나중에 보니까 특허 나온 거에 보니까는 우리나라 전 세계의 AI 관련 기업 중에서 특허 수를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제일 많아요. LG, 삼성 이런 게. 그래서 이것도 역시 민간 섹터에서 끌고 가면서 효율 극대화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또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것 중에 결국은 우리가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을 얘기한다면 중요한 것이 교육의 문제가 되고 그 교육 속에서 과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가 학생들 또 어린 젊은 자라나는 세대가 신속하게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올해 한 해 이제 여러 가지 쭉 보면서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저 바닥부터 다지는 그런 노력들 우리가 이제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막연히 꿈이 아니라 그거를 내가 갖는 것 아니면 그걸 다루는 것 자체가 아주 친숙해지게 만드는 그런 식의 교육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던 모든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끝까지 같이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시간 마저 가지시고 올해 남은 시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